작담, 작가와의 담담한 대화 미술책방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입니다. 저희가 여지껏 이제 혼자 보는 그림의 저자 김한들님, 그리고 보통의 감상 쓰신 김지연 선생님, 그리고 1980년 이후에 현대미술의 역자 배혜정 선생님과 함께 책 이야기, 미술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요. 관심 분야까지 이제 말씀 나눴고요. 책을 쓸 때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쓰느냐, 이거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책도 썼지만 사실 신문 기자로서는 이제 독자는 층이 넓다라는 생각으로 가급적이면 중학생 눈높이에서는 이해할 수 있게 쓰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책을 쓸 때는 아무래도 이제 100년 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료, 사실, 팩트에 충실하자는 저 나름의 이제 원칙이 있었거든요. 선생님들은 어떤 기준에서 나만의 원칙, 책을 쓰는 나만의 원칙 어떤 것을 두고 쓰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김지연 선생님, 네. 보통의 감상, 보통이라는 게 사실은 네. 저게 아주 핵심적 단어일 것 같아요. 저 단어가 사실은 저희 이제 출판사랑 정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보통이라는 단어가 되게 다양하게 읽힐 수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 보통은 너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저 보통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독자들이 자신의 그 보통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책도 그렇고 그 앞에 책도 그렇고 쓸 때 최대한 미술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도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이 책만 읽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 가능한 정도로 쓰자라는 게 항상 목표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책을 쓰기 전에 대중을 상대로 하는 전시 기획을 몇 년 동안 했었어요. 그럼 명화 전시도 했었고, 그럼 명화를 소재로 하는 미디어 아트 전시 기획도 한 3, 4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비평 작업을 하는 거랑은 다르게 이제 병행을 하면서 느꼈던 게, 비평 작업은 사실 읽는 사람끼리 읽는 그런 글인 경우가 많고, 제가 전시장에서 쓰고 도록에서 쓰는 글들 아니면 영상을 기획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너무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네이버 리뷰에 그냥 올라와요. 그리고 아주 원초적이고 직설적으로, 재미없으면 솔직히 너무 재미없다, 못 알아듣겠다. 사실 처음엔 되게 상처도 많이 됐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게 아무리 내용이 훌륭하고 좋아도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이것이 100%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역할을 다 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쉽게 쓰는 것과 쉽게 쓰기 위해서 어려운 걸 다 제거해버리는 거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도록이면은 있는 내용을 쉽고 또 재밌게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뭐 글의 구조라든지 목차의 구성, 저것도 9명을 3명씩 나누기는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고민을 꽤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의 도입부라든지 뭔가 읽는 사람한테 편하고 매력적으로 읽힐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저는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선생님 어떤 원칙으로 혼자 보는 그림의 원칙을 세우셨나요? 책 혼자 보는 그림도 그렇고 전반적인 이제 그 작업을 할 때 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퇴고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 10분 글을 쓴다고 하면 50분은 퇴고를 하는 것 같아요. 글을 하나 쓸 때마다 10번은 다듬는 것 같은데요. 다듬는 거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이는 편인데, 그렇게 다듬다 보면 제가 꼭 없어도 되는 부사 같은 거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를 스스로 깨닫고, 그렇게 많이 다듬은 글을 내보였을 때 읽는 분들이 쉽게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고하는 거에 굉장히 좀 초점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단어를 맞는 뜻으로 쓰자. 예, 굉장히 적합한 단어.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뭐 시작은 제가 이제 어려서 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한글로 글을 쓰는 거를 사실 20대 중반에서야 처음 시작을 했고, 책에도 제가 그 착불이라는 단어를 못 알아들어서 고생했던 에피소드가 담겨 있는데,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틀리고 싶지 않아서 국어 사전을 찾아보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습관처럼 됐는데, 그렇게 찾아보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뜻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피하고 싶어서 이제 맞는 뜻 꼭 단어 사전에 확인하고 내가 의도한
게 이 단어가 맞는가 네, 그런 좀 확인의 과정들을 거치는 거에도 초점을 맞춰서 이제 글을 쓰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배혜정 선생님의 1980년 이후의 현대미술은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가급적 쉬운 용어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고 그건 저자와 역자 모두가 그걸 거의 뭐 과업처럼 하신 것 같았고요. 그런 노력만큼이나 이제 역주, 각주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었던 거 볼 수 있었는데요. 선생님은 어떤 원칙이 가장 제1 원칙이었을까요? 제가 이제 현대미술에 대한 글을 쓸 때는 그 기자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또 생각이 나는데 제 가족들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쓰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 가족들은 이제 다 그 미술과 관련 없는 비미술인. 비미술인이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잘 안 읽으려고 그러는데 제 글을 뭐 진짜 어렵다고 생각해서 잘 안 읽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읽는다면 내 가족도 읽을 수 있는 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평소에 쓰긴 하고요. 이 번역서 같은 경우는 저자는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고 자신이 이제 가르치는 걸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사실 원서 자체가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쓰여진, 그러니까 현대미술 책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어렵지 않게 쓰여진 책이었고요.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전문 용어도 사실 또 같은 단어인데 뭐 철학과 미학과 현대미술이 또 번역어가 다른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최대한 이해가 직관적으로 되면서도 읽을 때 최대한 용어가 걸리지 않게 번역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고요.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이제 꽤 그 역주가 달려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주가 또 너무 많아도 사실은 읽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독자가 읽다가 이건 걸려서 책을 덮겠다 싶은 경우, 사전을 꼭 찾게 되겠다 싶은 경우에만 사실 달려고 하긴 했습니다. 또 제가 예정에 없던 질문인데요. 이 책을 들고 국립현대미술관을 이렇게 아트 투어를 한다면 어느 전시와 책이 어울릴까를 혼자 몰래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은 아무래도 근대미술이니까 지금 덕수궁에서 전시 중인 미술과 문학이 만났을 때 그게 제일 잘 어울릴 테고, 또 하나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상설전 형식으로 진행 중인 소장품 하이라이트 전시에 책 수록작들이 대거 소개돼 있거든요. 저 혼자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1980년 이후의 현대미술은 어쩌면 지금 미술관이 다루고 있는 모든 전시를 아우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꼭 찍으라면 이승택 선생님 전시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두 분 전시는 제가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눈여겨봤던 게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 전시였거든요. 정말 펄떡펄떡 지금 한참 작업하는 네 분을 이제 소개하는 자리이고 두 분의 전시 책이 그 전시와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책과 어울리는 미술관 전시? 저는 지금 얘기해 주신 젊은 작가 전에도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자님의 그 살아남은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제 책이 그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제가 책 안에서 이제 시를 좋아한다고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것과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쩌면 같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고, 그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19절을 그대로 옮겨온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미술과 문학이 만났을 때와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덕수궁에서 지금 하는 전시는 근대기 미술인과 문학인의 만남이었다면 아마 이제 선생님이 쓰신 글은 지금 21세기 미술과 21세기의 정서를 가진 분의 또 문학이 같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김지연 선생님의 책은 어떤 전시와 어울릴까요? 사실 저는 저 책을 쓰면서 그 원래 텀블벅 굿즈로 서울 시내에 있는 전시공간 지도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지도는 지금 팔고 있는 곳은 없기는 한데 미술관이나 주요 갤러리들 외에 지금 신생 공간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 공간들을 웬만하면 제가 아는 거는 인스타그램 주소랑 해가지고 다 수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QR코드 찍어서도 바로 볼 수 있게 저희가 제작을 했었는데, 그렇게 만든 이유가 그거였어요. 저기는 9명의 작가들만 있지만 사실 바깥에는 수많은 작가들이 있고 저것은 저 작가들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그냥 동시대에 있는 미술 작가들을 다 볼 수 있다, 이런 거라서 그냥 뭐 을지로에 있는 작은 전시장들이나 아니면 뭐 홍대에 있는 조그만 갤러리들 이런 데 몇 군데 돌아다니시면서
지금 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전시 잘 모르더라도 그냥 들어가서 보고 중간에 그냥 그 번화가니까 서점도 잠깐 들러서 관련 있는 책 있나도 찾아보고 관련 있는 영화가 있다면 영화도 한 편 들어가서 잠깐 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자신만의 아트 투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책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큰 곳에서 하는 전시보다는 지금 정말 현대 다양한 20대, 30대 이런 작가들이 최전선에서 전시하는 그 작은 신생 공간들 전시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책 제목처럼 정말로 네. 보통의 마음으로 보통의 분들이 문턱을 의식하지 않고 전시를 보시길 권해주셨고요. 배 선생님은 어떤 책이 어울릴까요? 저건 이 시대를 다 아우르는데. 어느 전시에 어울리겠다를 특정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 그래도 현대미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특히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하는 거의 모든 전시에서 사실 현대미술의 특징은 다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체도 너무 다양하고 회화도 있지만 정말 그 영화에 가까운 미디어 아트 영상들도 보실 수 있고 가상현실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는 미술에 많이 얘기가 되는데 이 책의 저자는 아무래도 그런 장르나 그러니까 동시대 미술을 가리지 않고 되게 다양하게 담으려고 노력한 책이에요. 책 자체가 여러분이 전시장을 방문해서 도대체 이 작품이 미술관에 왜 있지? 이 전시에 이게 왜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그래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전시가 질문으로 남을 때 어느 정도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전시가 질문으로 남을 때. 이야. 참고서 같은 책이군요. 아, 그러니까요. 전시가 질문으로 남을 때. 조금 가벼운 질문으로 글이 안 풀리는 순간을 어떻게 돌파하시는지 나만의 글쓰기 습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글이 안 풀리면 일단 쓰던 걸 멈추고 전 다른 책을 보거든요. 일단 손에 집히는 대로 아무거나 읽다 보면 조금 이제 다시 문이 열리는 기분이 들던데 어떠세요? 글쓰기 워낙 좋아하시는 사실 선생님은 미술을 전공하셨지만 문학도 같은 느낌도 많이 드는데 글이 막힐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야기하기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솔직해야 되니까 꼭 하는 방법이 있다면 맥주를 꼭 마시는데요. 예. 제가 사실 책에서도 맥주 마시는 얘기 워낙 많이 써서 이제 맥주 좋아하는 거를 다들 아시긴 맥주 하는데 광고로 들어온 거 아닐까요? 그러기에는 부족함이 많아서 글이 막힐 때 정말 답답할 때 있는데 그때 한 맥주 반 캔 정도 마시면 신기하게 생각이 풀리더라고요. 문장이 풀리고 그래서 예, 맥주를 뭐 반 캔에서 한 캔 정도 마시고 다른 분들도 혹시 맥주 드세요? 저는 사실 그런 방법이긴 합니다. 한낮에도 사실 너무 안 풀릴 때는 낮술까지. 어머, 네, 해서 하다 보면 취중책이었네요. 네. 선생님. 문장들이 잘 풀리고 막 쓴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정리하기도 해요. 그때 이제 생각이 풀어진 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고를 통해서 문장들을 다듬어서 글을 완성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그 연구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실제로 그 맥주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두뇌를 이렇게 긴장을 풀고 활성화를 시키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막힐 때 쓰고 있습니다. 독주가 아닌 맥주니까 정신은 풀리지 않고 긴장만 풀릴 정도로. 네. 아, 그러니까 맥주는 글 쓰는 분들에게 윤활유고 미술책은 감상하는 분들에게 윤활유처럼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해보고요. 선생님도 혹시 독특한 글쓰기 습관 있으신가요? 독특하다고 하기에는 저도 사실 맥주를 마시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뭔가 제 마음속에서 막혀서 안 나온다 싶을 때는 그렇게 술 한잔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고요. 내가 모르거나 어떤 뭔가를 더 찾아보고 공부해야 돼서 안 풀리고 사실 자기가 알잖아요. 그거는 그때는 이제 뭘 더 보러 가거나 책을 찾거나 아니면 자료를 찾으면서 잠시 리프레시를 하는 편이고 제가 이제 보통의 감상 앞에 마리나의 눈을 쓸 때 너무 안 풀리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 마리나랑 울라이랑 만리장성을 걸어서 헤어지는 장면이었는데 제가 그걸 쓰는데 너무 안 풀리는데 이거는 이제 마음의 문제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글이 안 풀리면 항상 내려가는 친구 집이 있거든요. 부산에 있는 친구 집인데 저는 이제 레지던시 개인 레지던시라고 부르는 집인데 거기 가면 조금 편안하게 서울에 있었던 거 다 잊고 쓸 수 있어서 이제 거기 가는데 그래도 안 풀려서 그때 이제 맥주를 한 캔 말고 2캔 마시고 쓰고
다음 날 이제 일어나 보니까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쓰긴 했는데 퇴고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퇴고를 이틀을 했어요.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그 조성인 기자님이 쓰시는 방법과 김한들 작가님이 쓰시는 방법, 김지현 작가님 쓰시는 방법이 사실 다 이렇게 번갈아서 쓰는 것 같긴 해요. 다들 비슷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정말 이렇게 머리를 리프레시할 수 있는 책을 읽기도 하고 이제 맥주를 뭐 한두 모금 마시고서 이제 쓰기도 하고 번역할 때 같은 경우는 막힐 때 어떻게 했었냐면요, 이게 글로 쭉 번역을 하다가 막히는 경우는 머리가 안 돌아가면 사실 할 수가 없는 작업이기도 해서 번역을 하다 막힐 때 사실은 그 작가의 작업을 찾아서 막 서치를 했었어요. 뭐 미술을 좋아해서 미술에 관련돼서 글을 쓰고 연구하는 일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사실 글로만 계속 접하면 지칠 때가 있고 좀 답답할 때가 있어서, 근데 그럴 때 다시 이제 작업을 찾아보면 조금 좀 즐거워지고 리프레시가 시작으로 되고. 돌아가는 것 같은 네,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들 미술과 관련된 전공을 하셨는데 글을 쓰다 막혔을 때 그림으로 돌아가듯이 어떤 계기로 미술과 관련된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됐는지 작가에 대한 궁금증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계기가 되어 미술계에 입문하셨습니까? 예체능 하시는 분들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유치원 때 미술학원 간 이후부터 그냥 쭉 하고 있어요. 미술학원 어렸을 때 가서 초등학교 때 뭐 예중 뭐 입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오게 돼서, 근데 그 어릴 때 그냥 그림 그리는 게 막연히 좋았고 잘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칭찬에 막 더 이제 흥에 겨워서 계속 그리는 거를 사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이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미술사 전공을 해서 이제 이론으로 처음 하게 됐는데, 실기를 하다가 이제 이론을 하게 된 이유는 성격적인 면이 굉장히 컸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약간 내성적이고 조심성이 많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작가는 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를 좀 드러낼 수 있어야 하잖아요. 사실 작업이란 것이. 근데 보고 그리는 거는 하겠는데 그건 정말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대학 올라갈 때 진지하게 미래에 대해 생각하잖아요. 아, 나는 작가를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론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그 제가 생각을 잘 했었더라고요. 제 성격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공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일 시작하면서 작가분들 이야기 듣는 게 너무 이제 성격에 잘 맞고, 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해석하고 기록하고 뭐 연구하고 이런 거가 굉장히 좀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쭉 해오고 있는 것 같고, 거의 이제 전시 기획 일을 10년 넘게 거의 계속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좀 성향에 더 맞춰서 뭐 연구하고 글 쓰고 이런 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하게 된 것 같아요.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없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신기하게 작품 보는 거는 안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토크 주제인 것처럼 이제 미술 글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고 싶어서 저도,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랑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득도에 올라서 정말 다 이해해서 쉽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되려고 하면 진짜 갈 길이 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최근에도 너무 느끼고 있어서 막 50, 60 될 때까지 공부한다고 내가 알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직 한 번도 뭐 이렇게 질리거나 싫다는 생각 안 해보고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자주 써먹는 말 중에 어려운 걸 어려운 말로 얘기하는 건 쉬운데 어려운 것을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하기는 진짜 어렵다. 그래서 정말 잘 알아야지 제대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저는 김한들 선생님은 그 전부터 전시로 뭐 배워왔었기 때문에 늘 작품과 전시를 쉬운 말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책에도 잘 담겼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쉬운 말의 강자, 우리 또 보통의 감상.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미술계에 오셨고 또 후회하신 적은 없었는지. 저도 시작은 비슷했어요. 중학교 때 미술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미대 입시를 해서, 근데 입시를 할 때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뭔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이론 공부를 하는 게 저한테 더 맞겠다 싶어서 준비를, 입시를 실기과도 하고 이론과도 같이 했었는데 이론과에 더 오고 싶어서 이제 예술학과를 가게 됐었고, 근데 그러다가
학부를 졸업했는데 제가 이제 3, 4학년 때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이제 뭐 어디서 인턴 같은 걸 한다든지 그런 걸 하면서 왜 이렇게 미술은 뭔가 이 안에서만 있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뭐 행정이든 법률이든 다른 부분이랑 융합을 하면 충분히 더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술, 행정, 경영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졸업하던 해에 로스쿨이 생겼어요. 저는 사실 글을 쓰고 싶었는데 부모님들은 그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글을 쓰는 것보다는 변호사가 돼서도 글은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예술법 변호사 이런 거 어떻냐 그렇게 집에서 권유를 하셔서 로스쿨에 갔다가 시험에 계속 실패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걸 실패한 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뭔가 만회하려면 이런 비슷한 시험을 더 쳐서 어디에 취직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쯤에 정말 그거에 대해서 하얗게 다 불태웠을 때 든 생각이 어차피 망한 거 하고 싶은 거 하자. 그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집에다가 저는 오늘부로 시험을 그만 치겠고 글을 쓰겠습니다. 뒷바라지를 잠시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되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집에서 받아들여 주셨고 2년만 조금 도와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라고 말했는데 그러고서는 정말 신기했던 게 이게 그 법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항상 어떤 정말 왜 턱걸이 하다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못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 있죠. 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애타고 늘 그런 마음이었는데 글을 쓰기로 하고서는 너무도 신기하게 그 예전에 썼던 이제 잡지사에서도 글을 다시 맡겨주시고 우연히 또 비평 공모에서 상을 탈 기회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미술 쪽에 글 쓰는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뭔가 돌고 돌아서 왔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소중하고 좋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사실 막 일에 대해서 크게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편하게 일하지 않나? 뭐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예술이니까 뭐 정당한 보상은 뭐 굳이 필요하지 않지 않나? 아, 맞아요. 노는 듯이 일하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견이 있을 때 조금 마음이 아프다 정도고 후회한 적은 없어요, 저도. 배 선생님도 예술학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부에서부터는 이제 미술 이론을 이제 한 셈인데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는 사실 이제 그림을 그렸고요. 근데 실기과에 진학도 했었는데, 근데 그때 그 충분히 천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작가로서는 왠지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고요. 근데 사실 이제 미술을 선택한 계기라고 하면 예술의 범주에 뭐 음악도 있고 뭐 영화도 있고 춤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저한테는 그림이 제일 그러니까 맞는 매체였던 것 같아요. 가령 뭐 음악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감상을 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영화도 어떤 뭐 내러티브나 구조가 있잖아요. 그림은 사실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디어 아트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시간적인 특성이 그냥 그림이 저랑 맞았던 것 같아요. 미술이. 그래 충분히 천재는 아니니까 작업은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미술 공부를 하자. 근데 난 그림이 좋으니까 저 미술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 학부 석사 뭐 일도 재밌었고 다시 박사를 하고도 너무 공부를 재밌게 했지만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가끔 이제 좀 속상할 때 저는 이제 그럴 때긴 해요. 여느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단계에 따라서 약간 보수나 이런 것들이 점점 올라가고 뭐 직급이 올라가고 왜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미술계는 그렇진 않아서 규모도 좀 작고 네네 그러니까 자리 자체가 좀 적고 그러다 보니 이제 내가 하는 노력만큼의 경제적인 대가가 따르지 않는다는 거를 문득 확인하게 될 때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근데 뭐 네, 그런 정도고요.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보고 작가들을 만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 분 다 공통적으로 일단 미술을 하셨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이유 때문에 작품에 풍덩 빠졌다 나오신 분들처럼 이런 전달력과 이해력이 풍부하신 것 같고요. 세 분 다 만족하고 기뻐하신다니 저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뭐 실기를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매체가 주는 그 매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보는 게 좋아서 시작했는데 다 제자리를 찾아가시네요.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또 글을 쓸 때 작품에 대한 느낌을 그냥 감상문처럼 주관적으로 쓰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좀 어린 시절 배웠던 미술에 대한 글쓰기 방법이라면 객관적으로 명료한 글을 쓰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이걸 여쭤볼 거예요.
저도 이제 질문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봤거든요. 작품을 보고 그림 앞에서 글을 쓴다는 게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은 보아주는 사람, 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림이 비로소 살아난다. 그래서 저는 직업적으로 이제 봐주는 사람이 있게끔 유인하기 위해서 이제 글을 쓰는 게 일인데요. 그림을 보고 글을 쓴다는 거는 그림에 대한 어떤 감상이나 부유하는 느낌, 깨달음 같은 걸 글을 씀으로 인해서 딱 잡아주는, 고정시키는, 전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림에 대해서 접근해 가는데, 세 분은 이제 그림에 대한 뭐 매체적 이해, 물질적 이해, 그리고 뭐 감상적 이해, 모든 게 다 이제 잘 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글로 쓰실 때 그냥 단순한 감상문에 그치지 않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미술과 또 미술에 대한 글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객관적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연구자로서 이제 글을 요새는 이제 쓰고 있어서 주제가 주어지면 사실은 리서치를 사실 쭉 하죠. 그러니까 뭐 자료들을 쭉 보고 뭐 그 자료가 기사든 뭐 평문이든 뭐 미술사적인 자료든 그런 것들을 사실 쭉 보다 보면 내 느낌이, 느낌이라기보다는 이제 판단, 이제 글을 어떻게 쓰고자 그 잡았던 그 포인트들이 리서치 과정에서 조금 이제 조정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는 아 이게 정말 맞다 내지는 아니면 아 내가 뭔가 새로, 그러니까 주관 객관을 떠나서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관점을 던질 수 있겠다 하면 사실 그게 사실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사실 합니다. 네. 저는 연구자는 아니긴 하지만 비평 작업을 할 때 되도록이면 이제 배혜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많이 찾아보기도 하는데 작가분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보려고 좀 노력을 해요. 이건 이제 보통 그냥 관람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이제 직업적으로 쓰니까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 이것도 리서치의 한 종류겠죠. 그리고 작가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들어보고, 근데 꼭 그 얘기를 제가 글에 그대로 쓰지는 않아요. 또 저는 저의 시각으로 써야 되니까. 그리고 그 글을 만약에 전시 서문을 쓴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물어봐요. 글이라는 게 좀 어려운 개념이나 용어를 이용을 해서 이 작품의 의미를 좀 더해주는 어떤 글들이 있는 거고, 보는 사람이 읽기 편하게 접근하는 글들이 있는 거고, 조금 종류가 다른데, 만약에 전시장에서도 전시장에 비치돼서 핸드아웃으로서 이제 여러 관람객들이 편하게 다 볼 수 있는 글이라면은 조금 더 편하게 시작하고, 도입부 자체도, 그리고 어려운 용어를 좀 지향하려고 많이 하는 편이고요. 도록에 실리는 글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딘가 하여튼 비평문으로서 기능하는 글이라면은 조금은 더 이제 리서치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그 의미를 더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구분을 해서 쓰는 편이에요, 저는. 상황과 독자를 네. 고려해서 쓰시는군요. 지금 이제 질문 주셨던 게 감상하고 글을 쓰는데 주관적이 아니라 이제 객관적이니까 그냥 굳이 나누자면 직업으로 쓰는 글을 쓸 때의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글을 쓸 때는 항상 글의 주체를 내가 아니라 작가 또는 작품으로 약간 바꾸면은 굉장히 이제 쉽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문장으로 든다면 나는 이 작품을 보고가 아니라 이 작품은 이라고 시작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좀 시도를 하면 이제 작품 중심으로, 그리고 그 작가의 작품 세계 중심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빼고. 예. 그래서 그렇게 먼저 글을 쓰기 시작해서 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좀 내용들을 덧붙이고 싶다고 하면 선생님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작가와 대화를 나눠보기도 하고, 내가 본 게 맞는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 좀 찾아서 쓰면은 그게 이제 개인의 감상에서 벗어나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쓰는 글을 이제 비평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성격에 더 가까운 글을 쓰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노하우를 배웠네요. 내가 주어가 아니라 작품은 이라는 주어로 서술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책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조금 여기 기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금 접속자가 폭주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을 것 같은데 제가 대신해서 이런 댓글이 있을 것 같아요. 추천해 주시는 만한 미술책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 흥미롭게 읽은 미술책, 아니면 미술을 관심 갖기 시작하신 분들께 입문서로 추천을 어떤 책을 해 주실지 댓글 그렇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마이크 2번 받아서 제가 먼저 답을 하고 싶은데 제가 똑같은 질문을 작년에 국제도서대전에서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답을 했던 거를 같은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나 이제 김지연 선생님 글 아니면 굉장히 또 반대에 있는 어려운 이제 책들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는 이제 미술 전문 기자분들의 책을 읽어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기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중학생이 읽어도 알 수 있게 그렇게 문장을 다듬어 쓰시는 거에 굉장히 이제 뛰어나신 분들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미술 전문 기자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 조상인 기자님처럼 사실 미술을 전공을 하셔서 굉장히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조상인 기자님 살아남은 그림이라던가 아니면 중앙대일 얘기해도 되나요? 회사 이름이라 계시는 이제 문소영 기자님이 쓰신 뭐 광대하게 그런 책들을 이제 읽어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알랭드 보통의 영혼의 미술관이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그 책이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술에 관한 책이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보통의 감상에 조금 더 넓고 큰 버전 같이 알랭드 보통? 그러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뭐 철학 에세이 같은 식으로 기본적인 톤으로 읽히고 뭐 정치 사회적 아니면은 그냥 보통 사람의 그냥 마음으로 와닿는 어떤 감상 방식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이야기하는데 되게 쉽게 읽히기도 하고 책에 그림도 되게 많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실 대중서로 읽기가 되게 좋고요. 저는 이제 미술책 보면 사실 좀 아쉬운 게 너무너무 쉽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쉽게 전달하는 것과 쉬운 것만 알려주기 위해 어려운 걸 제거해버리는 건 사실 다른 일인데 후자인 책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아주 쉬운 책과 아니면 미술 전문 서적이랑 너무 양분화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중간 정도의 단계의 책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영혼의 미술관이 저는 좀 그런 책이라고 느껴져서 처음 읽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습니다. 조금 이제 오래된 책이기도 하고 뭐 저거 뭐 별로 특별할 게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제가 어쨌든 그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전공자로 미술사 공부를 시작할 때 서양 미술사를 이제 접한 책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책을 읽을 때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할아버지가 미술 이야기를 들려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의 어조 자체가 저는 되게 따뜻하다고 느꼈었고 어떤 전문적인 게 아니라 쭉 이렇게 흘러가듯이 고대 이집트 그리스 막 거기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쭉 이제 흘러가듯이 쭉 이렇게 흡수되는 미술사 이런 경험을 했었고 그 책을 그만큼 재밌게 그때 읽었어서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책을 제가 1980년 이후 현대미술을 번역할 때도 이제 이 책이 사실 현대미술의 약간 곰브리치의 어느 정도의 면모를 갖고 있다고 사실 느꼈었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뭐 책을 추천할 때 사실은 서양미술사라는 책이 너무 오래된 책이고 고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뭐 여러분이 미술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말 크게 어렵지 않게 잘 읽힐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제일 먼저 접한 미술사 책인데 아무래도 그 두께가 주는 위압감 때문에 이 벽돌이 아닌가, 저건 책이 아닐 거야, 벽돌일 거야 이랬는데 아무래도 저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책이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네요. 우리가 진행했던 사전 질문 중에 나에게 미술이란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답변들이 아주 흥미로웠는데 삶의 일부분, 오염된 내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것, 모호한 단어와 표현들 사이. 이런 건 아주 시적인데요. 복잡해서 도망치려는 것, 그럼에도 돌아가는 것. 저에게 미술이란 일, 업, 개미지옥.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제 업으로 삼다 보니까 근데 여기 답변에도 그 있었는데 창이라는 얘기가 저는 되게 와닿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천재는 아닌 것 같으니까 실기는 그만두고 미술 공부를 그래도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사실은 저한테 미술이 세상을 보여주는 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주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저한테는 이 주신 답변에 창이 되게 와닿습니다. 네. 혼자 보는 그림의 저자 김한든 선생님은 나에게 미술이란?
저 배혜정 선생님이랑 약간 비슷한 그러한 의미인데 저한테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작품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제가 그렇게 사회적 이슈라던가 사회 정치적 이슈라던가 역사적인 거에 관심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사실 작품을 잘 이해하고 싶어서 더 많이 이제 둘러보고 살펴보고 공감하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고 하거든요.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감상의 저자님께서는 나에게 미술이란 제 마음의 근력을 키워주는 존재예요. 사는데 정말 몸에도 정말 근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도 근력이 있어야 사실 어떤 좀 힘든 순간에 금방 회복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가들이 우리는 좀 바쁘게 일상을 살다 보면 놓치는 것들을 좀 예민하게 붙잡아서 혹은 보이지 않는 점들을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넓고 말씀들 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작품에게 질문을 받고 또 저는 작품에게 질문을 던지고 저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고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제 마음의 근육이 다져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네, 마음의 근력을 키워주는 존재입니다. 저는 왜 미술이 어렵다고 느껴지나가 평생의 화두거든요. 왜냐하면 뭐 기사를 썼을 때도 정치 사회 기사보다 아마도 독자들의 클릭 수가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미술이라는 이름이 갖는 게 꼭 왠지 아름다울 미자 때문에 아름다움을 그 속에서 찾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신 것 같은데 그건 아무래도 옛날 미술들이 뭐 르네상스 시대 미술들이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 했던 미술이 그랬다면 지금의 미술은 선생님이 마음의 근력 말씀하셨지만 저는 거기 표절을 해서 뇌의 근력까지 움직이게 하는 게 현대 미술이어서 아무래도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나 싶은데 오늘 만나 뵌 선생님들의 책들이 또 좋은 길잡이가 돼서 우리의 마음도 근력을 생기게 하고 뇌의 근력도 좀 도와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의 저술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번역서를 탈과하고 박사 논문을 마친 지 사실 얼마 안 돼가지고요. 구체적이진 않지만 사실 아까 제가 이 계기 중에 제가 석사를 시작하면서 좋은 한글로 된 번역서 내지 저서를 꼭 쓰고 싶었다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나올 때 좀 감회가 새로웠던 게 제가 어쨌든 10여 년 전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걸 정말 이뤄냈다라는 게 있었어요. 사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생각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시일이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한국 현대 미술사를 좀 쓰는 게 새로운 목표입니다. 당장은 안 되겠지만 한 10년에서 15년 이내에는 이렇게 뭐 그 동시대 한 30년 정도 해가지고 네, 미술사를 써보고 싶습니다. 한국 현대미술사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도 안 물어보는 제 책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게 100년밖에 되지 않은 가까울 근자를 쓴 게 사실 근대잖아요. 근데도 100년 전 미술에 대한 정리된 사료가 많이 부족해서 제가 책을 쓰면서 많이 놀랐고 반성했고 그래서 좀 더 절박한 느낌도 들기도 했었거든요. 역사를 모아서 그 역사가 또 후대에 해줄 얘기들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선생님 다음 책 10년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지연 선생님 이미 뭐 예전 네. 책도 있었고 또 이번 책도 있었으니 다음 책 당연히 기다리는 독자들 많으실 것 네.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10년 계획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올해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올해 책 2권이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 열심히 써야 되는데 지금 좀 걱정이에요. 그 첫 번째 먼저 나올 책은 사실 제가 이제 미술 비평 작업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문화 비평을 기고를 하고 있어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라는 잡지에. 저는 도시 문화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다음 책은 미술책은 아니고 도시 공간에 대한 에세이가 될 것 같아요. 쇼핑몰 공간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욕망이나 에피소드가 교차하는 도시의 공적 공간. 이게 시리즈물로 나올 건데 제 책이 첫 번째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쓸 예정이고 올해 한 해에도 비평 작업을 그냥 미술 비평과 문화 비평 작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선생님 보통의 감상 네. 첫 장도 그런 도시를 바라보는 작품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죠? 네. 역시 관심사가 그대로 다음 저술에까지 또 이어지시는 것 같네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들 작가님도
워낙 글 쓰시는 걸 좋아하시고 칼럼 기고도 많이 해서 사실 책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칼럼을 엮어서 그 책을 내지 않을까라고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기대한다고 해주시고 다음 책을 쓴다면 그것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약간 직업으로의 글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 혼자 보는 그림을 통해서 본인의 그 감상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연결해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주제가 현대미술 글은 왜 어려울까라고 해서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읽고 싶은 문장을 두 개 원래 자유롭게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이 문장은 꼭 읽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요즘 그 직업으로 쓰는 글 비평 쓰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 신영철 선생님 문학비평가 그분의 책을 이제 몰라게티카를 다시 읽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술에 열광하는 것은 비평가와는 무관하다. 그의 손 안에서 예술작품은 정신들의 투쟁 속에서 번뜩이는 칼이다라고 굉장히 좀 전문적으로 이제 미술을 읽는 그 비평 그리고 이제 낭만이라던가 하는 단어를 떠올리지만 그와 동시에 애정이라든가 감동을 비평으로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평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고바야시 히데오가 쓴 그 두 가지 비평의 이제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명제를 모두 존중하는 비평을 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좀 공감하고 앞으로 비평을 쓸 때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제 감상까지 포함해서 읽으실 수 있는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을 써서 모아서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번 간절하게 기다리겠는데요. 오늘 방송 지켜보신 분들도 세 분 저자의 책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 책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실 테지만 여기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 있는 미술책방이고요. 1층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언제든 여기로 오시면 세 분 저자, 저까지 포함해서 책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여기 지금 이게 안규철 작가님의 작품 앞이잖아요. 삶은 이렇게 문이 닫혀 있지만 예술은 물론 저 뒤에 벽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문이 열려 있고 그 벽을 뚫고 나갈 힘을 아마도 이런 좋은 책들이 동반자가 돼줄 것 같습니다. 오늘 작가와의 담담한 대화 시간 마련돼서 이렇게 귀하게 작가님들 만나서 책 얘기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방송 보신 분들도 즐거운 시간이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